2008년의 어느 늦은 가을, 대한민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한 한적한 소도시. 매캐한 흙먼지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굴삭기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오래된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 주었던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새 단장을 위해 철거되고 있던 참이었죠. 세월의 때가 묻은 대합실 구석, 제3대합실이라 불리던 후미진 곳에는 수년째 아무도 찾지 않아 붉게 녹이 쓴 물품 보관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소장과 철거 반원은 굳게 닫힌 채 고장 나버린 마지막 보관함을 강제로 열기 위해 절단기를 가져왔습니다. 불꽃이 튀고 매끄럽지 않은 파열음과 함께 찌그러진 철문이 뜯겨나간 순간 코를 찌르는 묵은 먼지 냄새 사이로 툭 하고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색빛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덩그러니 놓인 것은 다름 아닌 낡은 학생용 배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낭에 사가버린 지퍼 틈새로 주변의 잿빛 공기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섬뜩할 정도로 붉은 빛을 띠는 우산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작업 인부가 무심코 배낭을 집어들었을 때 빛바랜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학생증이었습니다. 발급 연도 2001년. 앳된 얼굴을 한 여학생의 증명사진 아래에는 이유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터미널의 철거 작업은 그 순간 단순한 공사 현장에서 6년 전 증발해버린 한 소녀의 흔적을 쫓는 범죄 현장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서의 형사들은 그 학생증을 보는 순간 묵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유진, 2002년 6월 17살의 나이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소녀. 당시 경찰은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유진이가 학업 스트레스와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돌연 서울로 가출해버렸다고 서둘러 결론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 가출 미제 사건으로 캐비닛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이름이 6년 만에 철거 직전의 터미널 보관함 속에서 핏빛 우산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건은 곧바로 도경찰청 소속의 베테랑 수사관 강 팀장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사람의 이면에 숨겨진 잔혹함을 숱하게 목도해온 그는 현장에서 수거된 그 빨간 우산을 국과수 법의학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로 조심스레 가져갔습니다. 우산을 묶고 있던 끈을 풀고 먼지 쌓인 천을 천천히 펼쳤을 때 강 팀장의 미간이 깊게 파였습니다. 우산의 겉면은 멀쩡했지만 비를 막아주는 안쪽 우산살 부근에 검붉게 말라붙은 얼룩들이 불규칙하게 흩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녹물도 진흙도 아니었습니다. 이내 돌아온 신속검사 결과는 강 팀장의 서늘한 직감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우산 안쪽의 얼룩, 그것은 분명한 사람의 혈흔이었습니다. 17세 소녀의 가출 사건은 그 순간 잔혹한 살인 사건으로 얼굴을 바꾸며 6년간의 긴 침묵을 깼습니다. 시간을 6년 전으로 되돌려봅니다. 2002년 6월, 온 나라가 월드컵의 붉은 열기로 들끓고 거리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메아리치던 그 뜨거운 여름. 하지만 도시 외곽의 낡고 습한 반지하 새방에 살던 유진이의 세상은 그 열기와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곰팡내가 가시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유진이는 작은 밥상을 펴놓고 묵묵히 참고서를 파고드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여학생이었습니다. 무책임한 아버지는 일찌감치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는 인근 재래시장의 비좁은 골목에서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과 굽은 등은 오직 딸 유진이 하나만을 바라보는 삶의 훈장이자 무게였습니다. 유진이 역시 그 무거운 사랑을 알기에 학교가 끝나면 매일 밤 터미널 근처의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그 운명의 밤, 일기예보는 밤부터 거센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유진이는 좁은 신발장 옆에 놓인 우산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모녀의 집 우산통에 꽂혀 있는 것이라고는 우산살 하나가 부러져 테이프로 겨우 붙여놓은 싸구려 투명 비닐 우산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그 낡은 투명 우산을 챙겨들고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진이의 손에 고급스러운 빨간 우산 따위는 쥐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10시 30분, 편의점 유리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유독 거세던 시각, 유진이는 아르바이트 교대를 마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세상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며 술잔을 부딪히고 열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터미널 주변의 거리는 적막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터미널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시내버스를 기다리며 쏟아지는 비를 피하고 있던 소녀. 같은 시각, 시장에서 국밥집 문을 일찍 닫고 돌아온 어머니는 좁은 반지하방 부엌에서 딸을 먹일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이며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고 새벽이 동틀 때까지 찌개가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에도 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딸의 목소리는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의 실종 보고서 한 구석에는 짤막한 목격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 11시경 폭우 속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터미널 후미진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인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굵어 차종도 번호판도 특정할 수 없었다는 목격자. 버스비 몇백 원을 아끼려 빗속을 걷던 착하고 조심성 많은 여학생이 왜 그 늦은 밤 낯선 이의 차에 스스로 올라탔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올라탄 것이 아니었던 걸까요? 다시 2008년의 현재. 강 팀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유진이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은 어머니의 삶을 무참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은 진작에 문을 닫았고 훌쩍 늙어버린 어머니는 굽은 허리를 이끌고 새로 지어진 버스 정류장마다 딸의 빛바랜 얼굴이 인쇄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터미널에서 발견된 빨간 우산의 사진을 조심스레 내밀었을 때 어머니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 집엔 저런 비싼 우산 같은 건 없었어요. 우리 불쌍한 유진이가 저런 걸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어머니의 통곡은 강 팀장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청은 즉각 이 사건을 단순 미제 실종에서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으로 전면 전환하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의 첫 번째 돌파구는 유진이의 낡은 배낭 바닥에 쌓인 찌든 먼지 속에서 나왔습니다. 정밀 미세 증거 분석 결과 배낭 깊숙한 곳에서 말라붙은 작은 잡초 조각 하나와 두꺼운 공업용 검은 비닐에 미세한 파편이 검출되었습니다. 식물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그 잡초는 도심의 터미널 주변에서는 절대 자랄 수 없는 강물과 흙이 만나는 질퍽한 진흙벌이나 하천하구에서만 자생하는 특수 수생식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유진이의 가방과 우산을 터미널 보관함에 쑤셔 넣기 전 진흙탕이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다녀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강 팀장은 곧바로 2002년 당시 터미널 반경 5K 이내의 지형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끼고 있으면서 인적이 드물고 공업용 폐기물이 버려지던 곳들을 샅샅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군데의 의심 지역 중 경찰의 시선이 머문 곳은 2003년경 도시 외곽 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흙으로 완전히 매립되어 버린 대규모 농업용 하수 방류구터였습니다. 한때 갈대와 잡초가 무성하고 악취가 진동해 동네 사람들도 접근을 꺼리던 곳이었습니다.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매립지 주변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채취 탐지견들이 땅을 킁킁거리며 뛰어다니고 거대한 굴삭기가 아스팔트 아래에 굳은 흙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꼬박 사흘 밤낮을 파헤쳤지만 나오는 것은 쓰레기뿐. 수사진의 체력과 희망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이었습니다. 굴삭기의 육중한 철제 이빨이 흙더미 깊은 곳에서 둔탁한 무언가에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을 끄고 감식반원이 조심스레 붓과 모종삽으로 주변 흙을 걷어내자 습한 흙냄새 사이로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푸른색 줄무늬가 들어간 질긴 나일론 노끈으로 칭칭 감겨있는 두꺼운 공업용 검은 비닐이었습니다. 비닐의 매듭을 조심스레 가르고 틈새를 벌린 순간 수사관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흙과 물에 짓눌려 엉망이 된 교복,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백골의 형태, 6년간 차가운 진흙 속에서 부르짖던 소녀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 병원의 영안실은 유진이 어머니의 끊어질 듯한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법의학팀의 치아구조 감식 결과 발견된 백골 시신은 예상대로 이유진 본인이 맞았습니다. 부검실의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서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유진이의 두개골 우측 측면에는 둔기나 묵직한 막대 같은 단단한 물체에 강하게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함몰 골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치명상이었습니다. 더욱이 시신을 감싼 방식은 범인이 매우 침착하고 냉혹한 인물임을 암시했습니다. 겹겹이 싼 공업용 비닐과 정교하게 묶은 노끈 매듭은 그가 사람의 눈을 피해 시신을 천천히 유기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 외진 농업용 하수구의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감식의관이 강 팀장을 따로 불러 보여준 한 가지 기묘한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손뼈를 보십시오. 감식의관의 손끝이 가리킨 곳은 유진이의 오른손뼈였습니다. 검지와 엄지손가락 뼈가 무언가를 강하게 방어하려다 꺾인 듯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저항의 흔적. 그런데 끔찍하게 기이한 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어하다 뼈가 부러질 정도로 참혹하게 폭행당하고 살해된 시신인데, 발견 당시 시신의 양팔은 가슴 위에 아주 단정하게 십자가를 쥐듯 다소 곳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강 팀장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흘러내렸습니다. 범인은 소녀의 머리를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뒤 축 늘어진 시신의 양팔을 끌어올려 가슴 위에 정성스럽게 포개어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사죄하려는 뒤늦은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뒤틀린 종교적 의식이나 광기 어린 애도였을까요? 범인은 단순한 퍽치기 강도나 우발적인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와 모종의 기형적인 감정적 연결고리가 있는 자일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모든 화살표는 유일한 물리적 증거이자 사건의 중심에 있는 빨간 우산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이 우산의 출처를 찾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우산 도매상과 판촉물 업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행히 이 우산은 길거리에서 흔히 파는 싸구려가 아닌 손잡이에 고급스러운 인조 가죽이 덧대어진 고가의 자동 우산이었습니다. 법과학 분석실의 광학 장비를 통해 마모된 우산 손잡이 끝부분을 확대하자 지워진 글씨의 흔적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창립 기념. 수사진은 즉각 해당 농협의 지역 본부로 들이닥쳤습니다. 먼지 쌓인 과거 장부를 뒤진 끝에 이 빨간 우산은 2001년 설 명절을 맞아 농협 측에서 예금액 상위 50명의 지역 VIP 고객들에게만 특별 제작해 돌린 한정판 사은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단 50자루, 범인의 윤곽이 50명 안으로 좁혀진 것입니다. 강 팀장은 50명의 명단이 적힌 빛바랜 복사본을 한 줄 한 줄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유지, 병원장, 큰 농장주 등 쟁쟁한 이름들이 이어지던 중 강 팀장의 눈동자가 한 이름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명단에 적힌 그 이름은 바로 유진이 모녀가 매달 월세를 내며 살던 반지하 새빵 건물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집주인 박 씨. 사건 당시 55세였던 그는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건물을 관리하며 지내는 사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평소 지독할 정도로 돈에 집착하는 구두쇠였으며 이웃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음침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더욱 불길한 것은 반지하 이웃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증언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원래 월세만 딱 받고 마는 사람인데 유진이가 고등학생이 된 후부터는 툭하면 그 반지하 계단 입구에 서성거리면서 담배를 피우더라고. 유진이가 학교 갈 때나 알바 갈 때 그 어두운 계단 위에서 음흉하게 쳐다보던 눈빛이 영 기분이 나빴어. 박 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즉각 경찰서 취조실로 불려왔습니다. 좁고 답답한 취조실 안, 책상 위에 놓인 피 묻은 빨간 우산을 본 순간 박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렸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팀장이 우산의 출처를 집요하게 추궁하자 결국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내가 준 거 맞소. 2002년 봄이었나. 비가 갑자기 쏟아지길래 애가 비를 맞고 오기에 측은해서 그냥 인심 한번 쓴 거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몹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VIP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한정판 우산을 평소 구두쇠로 소문난 자가 단지 측은해서 새방에 사는 어린 여학생에게 선뜻 내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강 팀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그가 유진이에게 품고 있던 삐뚤어진 집착을 추궁하고 시신이 묻힌 장소를 캐묻자 박 씨는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사님, 나 진짜 사람 안 죽였소. 내가 맹세코 그 애 털끝 하나 안 건드렸다고? 네, 내가 사실 그날 밤에 본 게 하나 있소. 숨을 헐떡이며 박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사라지던 6월의 그 비오던 밤, 박 씨는 또다시 반지하 계단 어두운 구석에 숨어 유진이가 외출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의 뒤틀린 관음증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었습니다. 유진이가 편의점 알바를 간다고 집을 나설 때 분명히 내 손으로 줬던 그 빨간 우산을 쓰고 나가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유진이 엄마가 비를 다 맞아가며 골목길 공중전화 박스로 미친 듯이 뛰어나가더니
수화기를 붙잡고 누군가한테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더라고. 엄마가 범인을 알지도 모르잖소. 박 씨의 변명은 궁색하고 비열했지만 그의 진술 속 어머니의 기이한 행동은 강 팀장의 머릿속에 새로운 의문을 피워올렸습니다. 사건 당일 밤 분명 어머니는 따뜻한 찌개를 끓이며 얌전히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골목길 공중전화로 달려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렸을까요? 강 팀장은 박 씨를 유치장에 구금해 둔 채 다시 유진이의 어머니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어두운 조사실. 강 팀장이 공중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의 메마른 두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굳게 다물고 있던 어머니의 입술에서 6년 동안 숨겨왔던 가족의 비극적인 그림자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사님, 사실 그날 밤 제가 전화한 사람은 유진이 애비였어요. 어머니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오래전 도박에 미쳐 가족의 전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갔던 남편. 그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 행패를 부리며 돈을 뜯어가곤 했던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유진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듣고는 최근 들어 딸의 퇴근 시간에 맞춰 터미널 근처를 서성거리며 딸의 알바비를 갈취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귀가 시간이 지나도 딸이 오지 않자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또다시 터미널에서 딸의 앞길을 막고 돈을 빼앗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공중전화로 달려가 남편의 삐삐로 수십 번 연락을 시도하며 분노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던 것입니다. 유진이가 만약 당신 때문에 가출한 거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6년 내내 자신의 남편이 그날 밤 딸의 돈을 뺏으려다 무슨 험한 짓을 한 것은 아닌지 속으로만 알아왔던 것입니다. 강 팀장은 즉시 기록실로 뛰어가 유진이의 친부, 이의 범죄 기록과 행적을 조회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기록은 씁쓸했습니다. 그는 이미 3년 전인 2005년 알코올성 간경화로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객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강 팀장을 진정으로 혼란에 빠뜨린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모니터 스크롤을 내려 2002년 6월 당시의 기록을 확인한 순간 강 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2년 3월, 2002년 9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교도소 복역 중. 유진이가 실종되던 그날 밤, 유진이의 친부는 터미널 주변을 서성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철창 너머 교도소 수감실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알리바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터미널 어둠 속에서 빨간 우산을 쓴 유진이를 기다리고 있던 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유진이는 부러진 비닐 우산을 두고 굳이 집주인이 준 그 소름 끼치는 빨간 우산을 들고 나갔던 것일까요? 수사는 또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터미널의 어둠 속에서 조수석 문을 열어준 낯선 승용차, 가지런히 모아진 시신의 두 손,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진 빨간 우산. 진짜 악마는 평범하고 초라한 동네에 이면 일상의 탈을 쓴 채 지금도 숨을 죽이고 수사진을 비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얽히고 설킨 거짓말의 실타래 끝에 매달린 진짜 진실은 아직 그 끔찍한 얼굴의 절반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의 친아버지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어머니의 절박한 의심은 허무하게도 교도소의 수감 기록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2002년 6월 유진이가 비 내리는 터미널에서 사라지던 그 시각, 아버지는 이미 폭행 사건으로 굳게 닫힌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알리바이,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가 수사선상에서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팀장과 수사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가족과 이웃, 집주인까지 이어졌던 수사의 방향을 틀어 이제는 유진이의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로 시선을 돌릴 차례였습니다. 경찰은 6년 전 유진이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단짝 친구 민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덧 2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 된 민지는 지방의 한 중소도시 외곽에 자리한 조용한 카페에서 강 팀장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6년 전 실종된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자 눈에 띄게 시선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진이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다. 가출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판에 박힌 대답만 기계적으로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순간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물건은 붉게 녹슨 터미널 보관함에서 나온 바로 그 피 묻은 빨간 우산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민지의 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이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깨물던 민지는 이내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6년 만의 고백은 수사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주변을 맴돌던 이상한 아저씨가 있긴 했어요. 도서관 사물함에 이상한 쪽지를 넣어두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날 밤 터미널에서 빨간 우산을 썼던 사람은 그 아저씨가 아닐 거예요.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유진이를 그 캄캄한 터미널로 불러낸 건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수사관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2002년 17살의 민지는 같은 학교 밴드부 선배였던 최군을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군의 시선이 향한 곳은 자신의 단짝인 유진이었습니다. 질투심과 어린 날의 치기가 뒤섞인 맹렬한 감정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그날 밤,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끝낸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터미널로 나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선배 문제로 단판을 짓자는 매몰찬 통보였죠. 하지만 빗길에 버스가 연착되면서 민지가 약속 장소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터미널 처마 밑에는 유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빗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 위로 젖어버린 시내버스 승차권 한 장만이 바닥에 달라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겁이 난 민지는 자신이 유진이를 밖으로 불러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질까 두려워 이 끔찍한 비밀을 6년 동안 가슴속에 숨긴 채 침묵해왔던 것입니다. 강 팀장은 직감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그날 밤 두 소녀의 우정을 갈라놓았던 남학생 선배 최군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최군의 현재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 외곽의 공단 지역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정비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일하는 카센터는 유진이의 백골 시신이 묻혀있던 농업용 하수 방류구 매립지에서 차로 불과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정황은 그의 가족 배경에 있었습니다. 2002년 당시 최군의 부모님은 읍내에서 제법 규모가 큰 농약사와 농자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시신을 겹겹이 감싸고 있던 두꺼운 공업용 검은 비닐과 푸른색 줄무늬 나일론 노끈, 그것들은 모두 농자재 마트에서 흔하게 취급하는 물품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군 부모님의 시골집 뒤편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자재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희귀한 먼지와 농약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안을 샅샅이 뒤지던 감식반원의 손전등 불빛이 구석에 쌓인 깨진 벽돌 더미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벽돌을 걷어내자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스프링 노트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또박또박 적힌 유진이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품이 왜 유력한 용의자의 창고 벽돌 밑에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수갑이 채워진 채 창고로 끌려온 최군은 사색이 되어 발버둥 쳤습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저 정말 맹세코 유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일기장, 6년 전에 터미널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길래 주운 것뿐입니다. 경찰에 갖다 주려 했는데 제가 유진이를 쫓아다녔다는 소문 때문에 범인으로 몰릴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냥 숨겨둔 거라고요. 최군의 해명은 비겁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이 압수한 유진이의 일기장을 한 장씩 넘겨가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괴한 방향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적힌 글귀들은 10대 소녀의 풋풋한 짝사랑이나 친구와의 갈등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를 향한 극도의 공포가 꾹꾹 눌러쓴 글씨체로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아저씨가 정류장에 서 있었다. 내가 야간 알바를 하는 것도 알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시장에 있는 엄마 가게를 찾아가 엎어버리겠다고 했다. 내일은 그 아저씨가 내 밀린 학교 납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차에 타라고 했다. 너무 무섭다. 그 아저씨 곁에 가면 항상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난다. 강 팀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 흙투성이에 기름때가 묻어나는 카센터 정비기사나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최군에게서 날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일기장 속 소녀를 공포에 떨게 한 인물은 분명 제3의 남자,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다시 한번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찰은 2002년 당시 터미널과 재래시장 반경에서 강한 소독약 냄새를 풍길 만한 직업군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 작은 병원들, 방역업체,
그리고 축산물 가공 공장들까지 샅샅이 탐문하던 중 강 팀장의 레이더망에 기묘하게 걸려드는 인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유진이 어머니의 국밥집 근처 재래시장 입구에서 작고 허름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수의사 윤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윤 원장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다니는 싹싹한 이웃으로 통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에도 자주 들러 밥을 먹었고 가끔 유진이와 마주치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곤 하던 겉보기엔 그저 친절한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전과 기록을 조회한 순간 친절한 이웃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 원장은 1998년 동네 여중생을 자신의 소형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피해자 측과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지만 그의 왜곡된 성적 취향은 경찰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직업상 늘 병원과 트럭에 짙은 소독약을 달고 살았으며 사건 당일 목격자가 터미널에서 보았던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인 차량 역시 그의 소형 트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청 취조실로 불려온 윤 원장은 이 상황이 무척이나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성추행 전과를 들이밀며 일기장 속 소독약 냄새가 나는 아저씨가 당신이 아니냐고 다그치는 강 팀장의 거친 추궁 앞에서도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강 팀장님, 참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제가 그 아이를 예뻐해서 용돈 몇 번 쥐어준 건 사실입니다만 터미널 주변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다면 그건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냄새거나 소독차가 지나간 흔적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윤 원장은 여유롭게 턱을 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11시에 터미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이장님 댁 진돗개가 쥐약을 잘못 주워 먹고 거품을 무는 바람에 밤새도록 이장님 댁 마당에서 위세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못 믿으시겠으면 이장님한테 전화라도 해보시죠. 경찰이 곧바로 이장을 상대로 알리바이를 교차 검증한 결과 놀랍게도 윤 원장의 진술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23시 전후 그는 확실히 터미널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시골 마을 이장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살인과 사체 유기를 저지를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또다시 완벽한 알리바이 벽에 부딪힌 강 팀장이 분노로 주먹을 쥐고 있을 때 취조실을 나서던 윤 원장이 슬쩍 고개를 돌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사님들은 그 빨간 우산에만 너무 꽂혀 계시네요. 터미널 보관함에서 가방도 같이 나왔다면서요? 그 배낭에 달린 열쇠고리 혹시 누가 달았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의 말은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강 팀장은 홀린 듯 증거물 보관소로 달려가 투명한 지퍼백 안에 밀봉되어 있던 유진이의 낡은 배낭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찢어지고 흙먼지가 엉겨붙은 배낭의 지퍼 끝에는 형사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그마한 곰인형 열쇠고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은색 도금이 벗겨져 거무튀튀하게 변한 그 열쇠고리의 뒷면을 밝은 조명 아래서 이리저리 비춰보던 강 팀장은 아주 미세하게 음각으로 새겨진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에게 KT가 KT 이니셜이었습니다. 용의 선상에 올랐던 집주인 박씨, 밴드부 선배, 최군, 수의사, 윤 원장. 그 누구의 이름과도 일치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이니셜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곧바로 유진이의 어머니를 다시 불러 배낭과 열쇠고리를 확인시켰습니다. 열쇠고리를 본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유진이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애는 곰인형 같은 건 유치하다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날 집을 나설 때만 해도 가방엔 이런 게 안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사망한 후 누군가가 이 가방을 터미널 보관함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실수든 자신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터미널 내부로 향했습니다. 고장나 방치되어 있던 404번 보관함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거나 밤늦은 시간 텅 빈 터미널을 배회해도 의심받지 않을 인물. 경찰은 2002년 당시 터미널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던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빛바랜 인사기록부 속에서 강 팀장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야간 경비원 김태수, 영문 이니셜 KT. 경찰이 김태수의 소재를 파악해 들이닥친 곳은 시 외곽의 근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허름하고 습한 단칸방 여관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피비린내와 짙은 양 냄새, 그리고 호라비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훅 끼쳐왔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한 노인이 더러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내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말기 폐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김태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진정으로 소름 돋게 만든 것은 그의 병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벽지가 다 떨어져 나간 여관방의 사방 벽면에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했던 여학생 실종 사건들을 다룬 신문 기사들이 빼곡하게, 그야말로 광기 어린 집착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수갑이 묶인 채 김태수는 가래가 끓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또 한 번 사건의 본질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내가 그 애를 죽인 게 아니오. 김태수는 쿨럭이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2002년 그날 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순찰을 돌다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소. 그런데 세면대 구석에 학생 가방 하나랑 고급스러운 빨간 우산이 덩그러니 버려져 있더군. 슬쩍 열어보니 지갑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있길래 노른빚에 쪼들리던 터라 눈이 뒤집혀서 그 지갑만 쏙 빼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지. 그러고는 도둑질한 걸 들킬까봐 아무도 안 쓰는 구석에 404번 고장난 보관함에 그 가방과 우산을 우겨 넣어버린 거요. 내 조카 주려고 샀던 열쇠고리가 내 호주머니에 있다가 그 가방 지퍼에 엉겨붙은 줄은 나도 며칠 뒤에야 알았소. 잔혹한 연쇄살인마를 기대했던 수사진 앞에는 그저 순간의 탐욕에 눈이 멀어 죽은 소녀의 푼돈을 훔친 비루하고 병든 좀도둑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벽에 신문 기사들을 붙여놓은 이유도 살인의 전리품이 아니라 자신이 훔친 지갑의 주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뉴스로 접하고 매일 밤 악몽과 죄책감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사가 다시 거대한 절벽 앞에 선 듯 막막해진 순간 강 팀장의 옷자락을 뼈만 남은 김태수의 손이 다급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형사 양반, 형사 양반, 하나만 알아두시오. 내가 화장실 구석에서 그 가방을 주워들었을 때 그 빨간 우산 손잡이가 미세하게 따뜻했소. 누군가 방금 전까지 쥐고 있었단 뜻이지. 그리고 그 화장실 안에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남아 있었소. 빗방울 냄새도 화장실 암모니아 냄새도 아니었어. 강 팀장이 바싹 다가앉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냄새 말입니까? 김태수의 눈동자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듯 허공을 향했습니다. 기름 냄새. 펄펄 끓는 기름에 두꺼운 돼지비계를 튀길 때 나는 아주 끈적하고 역겨운 튀김 기름 냄새였소. 돼지비계를 튀기는 기름 냄새. 그 한마디는 캄캄한 미로 속에 갇혀있던 수사진에게 한 줄기 강렬한 섬광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동네의 낡은 다세대 주택 집주인, 짝사랑하던 밴드부 선배, 소독약 냄새가 나던 수의사, 푼돈을 훔친 야간 경비원까지. 그들 모두 유진이의 삼궤적에 악의적으로 얽혀 있었지만 정작 그 비오는 밤 터미널 화장실에서 유진이의 머리를 내리치고 시신을 검은 비닐에 싸서 버린 진짜 악마는 아니었습니다. 강 팀장은 즉각 2002년 6월 당시 터미널 주변 상권의 야간 영업 현황을 모조리 다시 뽑아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자정 무렵 한국 축구 경기가 끝난 뒤에도 새벽까지 문을 열어두고 펄펄 끓는 기름통을 돌리며 돼지비계 튀기는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 당시 터미널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좁은 골목길 어귀에는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늦은 밤까지 닭을 튀기고 두툼한 옛날식 돈가스를 튀겨 팔던 낡은 호프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황간의 통닭엔 돈가스. 장사가 꽤 잘 되어 배달까지 겸하던 그 가게의 주인은 황씨 부부였고 부부에게는 당시 유진이와 동갑내기였던 17살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밤마다 오토바이를 몰며 부모 가게의 배달 일을 돕던 아들. 현재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2008년에 황진우. 그는 동네의 작은 통닭집 배달 소년에서 벗어나 지금은 지역 인근 공단에서 제법 규모가 큰 수산물 냉동 창고 업체를 운영하는 건실한 청년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지역 교회에 꾸준히 기부하며 아내와 예쁜 딸까지 둔 겉보기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모범적인 소시민의 삶. 하지만 경찰이 비밀리에 그의 냉동 창고 주변에 잠복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완벽해 보이던 그의 일상에 숨겨진 기괴한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던 그는 유독 비가 거세게 내리는 밤이면 퇴근을 미룬 채
혼자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미행한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유진이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었던 그 하수 박류구 매립지 인근의 텅 빈 공터였습니다. 황진우는 폭우가 쏟아지는 캄캄한 차 안에서 시동을 끈 채 붉은 담뱃불만 껌뻑이며 몇 시간이고 무너진 매립지 쪽을 병적으로 응시하곤 했습니다. 강 팀장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금융거래 내역부터 가져와. 이놈, 분명히 뭔가를 감추고 있어. 며칠 뒤 경찰서, 회의실, 책상 위에 던져진 서류 한 장이 수사팀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2002년 6월 20일에 은행 거래 명세서. 유진이가 실종되고 이틀이 지난 바로 그날, 황간의 통닭엔 돈가스의 사업자 계좌에서 수십만 원에 적지 않은 현금이 급하게 인출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시 외곽의 한 대형 농자재 도매상이었습니다. 결제된 품목은 단 두 가지. 대량의 공업용 두꺼운 검은 비닐과 푸른색 줄무늬 나일론 노끈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무서운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터미널 보관함, 진흙 묻은 배낭, 기묘하게 포개진 백골의 두 손, 그리고 기름 냄새.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수사관들의 부름을 받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황진우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종이컵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불려왔는지 전혀 모른다는 듯 건실한 사업가의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 팀장은 취조실 문고리를 잡으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웃지 마라.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니까.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이 황진우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의문이 수사 기록 파일의 맨 뒷장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황진우가 유진이를 죽인 살인마라면 터미널 화장실에 버려져 있던 그 한정판 빨간 우산은 도대체 누가 가져온 것일까요? 새빵 집주인 박 씨는 분명 자신이 유진이에게 그 우산을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진술 속에는 경찰조차 아직 눈치채지 못한 치명적인 거짓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묵직한 철문을 밀고 취조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6년간 봉인되어 있던 잔혹한 연극의 진짜 막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배달부 소년이었던 황진우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 사건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은 아직 그 끔찍한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채 수사진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끄트머리에 매달린 핏빛 우산은 아직 끝나지 않은 폭우 속으로 그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펄펄 끓는 기름에 두꺼운 돼지비계를 튀길 때 나는 끈적하고 역겨운 냄새. 시한부 판정을 받은 늙은 야간 경비원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6년 동안 캄캄한 미로 속에 갇혀있던 수사진에게 한 줄기 서늘한 섬광처럼 내리꽂혔습니다. 2002년 6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자정 무렵,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끝난 뒤에도 늦게까지 문을 열고 닭과 옛날식 돈가스를 튀겨내던 곳, 터미널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좁은 골목길 어귀에 황간의 통닭 깬 돈가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퇴 후 매일 밤 오토바이를 몰며 부모의 배달 일을 돕던 17살의 아들 황진우가 있었습니다. 유진이와 동갑내기였던 그 배달부 소녀는 6년이 지난 2008년 현재 지역 인근공단에서 제법 규모가 큰 수산물 냉동 창고 업체를 운영하는 건실한 청년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꾸준히 기부하며 아내와 어린 딸을 둔 겉보기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가장이자 소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황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밀리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집과 냉동 창고, 그리고 교회를 오가는 단조롭고 성실한 패턴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진이 끈질기게 그의 뒤를 밟으며 모아들인 차량 블랙박스 기록과 기지국 위치 데이터는 완벽해 보이던 그의 삶 이면에 숨겨진 기괴한 균열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유독 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밤이면 황진우는 아무리 피곤해도 퇴근을 미룬 채 홀로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미행한 끝에 당도한 곳은 다름 아닌 유진이의 백골 시신이 겹겹이 묶인 채 묻혀있던 그 농업용 하수 방류구 매립지 인근의 텅 빈 공터였습니다. 그는 폭우가 쏟아지는 캄캄한 차 안에서 시동을 끈 채 붉은 담뱃불만 껌벅이며 몇 시간이고 무너진 흙더미 쪽을 병적으로 응시하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묻어버린 죄악이 비에 씻겨 내려가 세상 밖으로 튀어나올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강 팀장의 지시로
비밀리에 진행된 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는 수사팀 전체를 무거운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2002년 6월 20일, 유진이가 실종되고 이틀이 지난 바로 그날, 황간의 통닭엔 돈가스의 사업자 통장에서 수십만 원에 적지 않은 현금이 급하게 인출된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은 시 외곽에 위치한 한 대형 농자재 도매상이었습니다. 6년 전 수기로 작성된 낡은 영수증에 적힌 결제 품목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대량의 공업용 두꺼운 검은 비닐과 푸른색 줄무늬 나일론 노끈. 며칠 뒤 경찰서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황진우가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불려왔는지 전혀 모른다는 듯 건실한 사업가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 앉자 황진우는 먼저 인사를 건네며 가게 일 때문에 바쁜데 무슨 일이시냐며 가볍게 물었습니다. 강 팀장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에서 낡고 빛바랜 영수증 사본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황진우 씨, 2002년 6월 20일에 농자재 마트에서 검은 비닐과 노끈을 대량으로 사셨더군요. 황진우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미세하게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 부모님 통닭집에서 닭이나 식자재를 대량으로 얼려둘 때 쓰려고 산 겁니다. 장사하는 집에서 비닐이랑 끈 사는 게 뭐 이상한 일입니까? 전 그날 밤 배달하느라 바빠서 유진이라는 여학생은 본 적도 없습니다. 말투는 매끄러웠고 방언은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강 팀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이어 2002년 사건 당일 밤 터미널 근처 편의점에서 결제된 영수증 내역과 흐릿하게 복원된 CCTV 캡처 사진 한 장을 나란히 밀어놓았습니다. 영수증에는 밤 10시 30분 종합 감기약 한 통과 우유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유진 학생이 알바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서기 직전 찍힌 CCTV입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를 잘 보시죠. 화질이 뭉개지긴 했지만 우비를 입고 오토바이에 앉아 편의점 안에 유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배달원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우비 등판에 적힌 글씨 황간의 통닭 로고더군요. 황진우의 손가락이 흠칫 떨렸습니다. 여유롭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황진우를 붙잡아둔 채 곧바로 그의 수산물 냉동창고 한 구석에 수년째 방치되어 있던 2002년 당시의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압수했습니다. 녹이 슬고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배달통. 감식반원들이 짐칸 바닥에 깔린 부식된 철판을 뜯어내고 그 아래쪽으로 루미놀 용액을 분사했습니다. 창고의 조명이 꺼지고 암흑이 깔린 순간 수사관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수없이 물걸레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짐칸 바닥 전체에서 형광 푸른빛이 선명하게 아주 넓은 면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량의 피가 고여있던 흔적이었습니다. 이어진 국과수 긴급 DNA 대조 결과 오토바이 짐칸에서 검출된 혈흔은 유진이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황진우는 유치장 안에서 밤새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더니 다음날 아침 핏발이 선눈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진술은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터미널 처마 밑에서 빨간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던 유진이를 우연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터라 차비도 아낄 겸 오토바이에 타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유진이가 불쾌해하며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자 홧김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욱하는 마음에 어깨를 확 밀쳤는데 그 애가 뒤로 넘어지면서 터미널 시멘트 계단 모서리에 뒷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피가 쏟아졌고 숨을 안 쉬길래 너무 겁이 나서 배달통에 우겨넣고 매립지 쪽에다 버렸습니다. 맹세코 고의가 아니었어요. 사고였습니다. 우발적 폭행치사, 시신 유기,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자백이었습니다. 동기, 흉기 계단 모서리, 이동수단, 유기 장소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은 취조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은 채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차갑게 황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황진우 씨, 당신 진술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강 팀장의 묵직한 목소리에 황진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첫째, 국과수 부검 결과 유진이의 두개골 한 몰은 뒤로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범인이 정면에서 무언가 묵직하고 단단한 흉기를 쥐고 위에서 아래로 체중을 실어 강하게 내리친 수직 타격흔이었습니다. 둘째, 당신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겁에 질려
시신을 유기했다면 왜 땅에 묻힌 시신의 두 손이 가슴 위에 그렇게 가지런히 마치 기도하듯 다소곳하게 포개져 있었을까요? 패닉에 빠진 짐승이 할 수 있는 뒷수습이 아니었습니다. 황진우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팀장은 마지막 째끼를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당신은 유진이가 빨간 우산을 쓰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 빨간 우산은 유진이의 것이 아닙니다. 빗속을 뚫고 터미널까지 유진이를 찾아가 그 우산을 들고 서 있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 황진우는 아랫입술을 꾹 깨문 채 바닥만 뚫어지게 응시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팀장은 직감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혈흔은 진짜고 사체 유기도 그가 한 것이 맞지만 살인 그 자체는 그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인생이 무너질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쓰고 누군가를 향한 수사망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거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진우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사람, 가족. 경찰은 곧바로 황진우의 가족 관계를 샅샅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동네 배달부였던 황진우와 달리 그에게는 집안의 절대적인 자랑이자 부모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던 2살 터울의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 황진태. 2002년 사건 당시 그는 서울의 명문대 법학과 재학생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수재 중의 수재였습니다. 가난한 통닭집의 아들로 태어나 오직 머리 하나로 신분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던 집안의 기둥. 그리고 2008년 현재 황진태는 다름 아닌 도내 지방검찰청 소속의 강력부 특수통검사로 재직 중인 권력의 핵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아연실색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이 끔찍한 미제 사건의 배후에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수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강 팀장은 예전 서류처를 다급히 꺼내들었습니다. 농협에서 발행했던 창립기념, VIP 빨간 우산, 수령자 50명의 명단. 수사 초기, 새빵 집주인 박 씨의 이름에 꽂혀 미처 꼼꼼히 살피지 못했던 그 명단을 다시 훑어내려가던 강 팀장의 손끝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명단 한가운데 황간의 통닭엔 돈가스의 안주인, 즉 형제의 어머니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속임수였습니다. 집주인 박 씨가 취조실에서 내가 유진이에게 그 빨간 우산을 주었다고 자백했던 것은 사실 자기가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여학생을 몰래 훔쳐보던 자신의 음침한 스토킹 행각이 들통날까봐 형사들의 압박에 못 이겨 무작정 둘러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유진이는 그날 밤 부러진 비닐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진짜 살인마가 비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의 가게에서 그 빨간 우산을 집어들고 유진이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강 팀장은 황진태 검사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고 내사에 착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현직 강력부 검사였습니다. 수사망이 동생을 넘어 자신에게 뻗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황진태는 자신의 법적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방어벽을 쳤습니다. 그는 공무상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번번이 무시했고 지방경찰청 수뇌부를 통해 명확한 직접 증거 없이 현직 검사를 무리하게 표적 수사한다며 강 팀장에게 엄청난 외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윗선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수사팀 해체와 직위 해제에 대한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강 팀장이 재떨이에 담배만 지식이며 좌절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경찰서 수사과 앞으로 발신인 불명의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 한 장 없이 유효기간이 2002년으로 끝나는 빛바랜 공중전화 선불카드 한 장이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직감적으로 이 카드가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즉각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 이 카드의 2002년 당시 통화 내역을 복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2년 6월 20일 자정 무렵, 유진이가 실종되던 바로 그 시각, 이 카드를 사용해 발신된 통화 기록이 단 한 건 남아 있었는데 발신 위치는 황간의 통닭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골목길 공중전화 박스였습니다. 경찰은 카드의 지문을 감식하고 주변 CCTV와 통신 기지국 기록을 역추적하여 마침내 이 우편물을 보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수사 초반 자신이 유진이를 터미널로 불러냈다고 고백하며 눈물 지었던 유진이의 단짝 친구 민지였습니다. 다시 경찰서로 불려온 민지는 며칠 새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보낸 거 맞아요. 뉴스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던 황진우가
범인으로 잡혔다는 기사를 봤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날 밤 똑똑히 봤거든요. 민지의 입에서 마침내 6년 전 밤에 온전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터미널에 늦게 도착했던 민지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 있던 유진이를 발견했습니다. 다가가려던 찰나 터미널 구석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문이 열리며 검은 우의를 입은 남자가 내렸는데 그가 펼쳐든 것이 바로 그 선명한 빨간 우산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우산이 젖혀지며 드러난 남자의 얼굴. 그는 배달부 소년 진우가 아니라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던 그의 형 명문대생 진태였습니다. 평소 유진이와 아무런 접점이 없어 보이던 엘리트 대학생이 왜 그 늦은 밤에 유진이를 찾아왔을까요? 유진이는 사실, 민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 중이었어요. 수사관들 사이로 무거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17살 소녀의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실종 몇 주 전부터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며 민지에게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에 유진이는 이름은 말하지 않은 채 그저 앞날이 너무나도 창창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내게 아이를 지우라고만 한다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돈 없고 가난한 새빵 소녀가 앞날이 보장된 엘리트 대학생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흠집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강 팀장의 지시로 국과수 법의학팀은 유진이의 유골이 발굴되었던 하수 방류구 매립지에 보관된 토양 샘플을 다시 미세체로 거르며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골의 골반뼈가 놓여있던 위치의 진흙 속에서 아주 미세하고 연약한 밀리미터 단위의 태아뼈 조각들을 기적적으로 찾아냈습니다. 형사들은 즉각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강 팀장은 황진태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청 로비에서 잠복하다가 그가 쓰레기통에 버린 일회용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몰래 수거해 왔습니다. 커피잔에 묻은 타액의 DNA와 태아뼈 조각의 DNA 대조 작업. 결과는 친자 확률 99.9%. 황진태 검사가 바로 유진이 뱃속 아이의 생부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핏빛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사법고시를 앞둔 황진태에게 임신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겠다며 울먹이는 가난한 여학생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끔찍한 오점이었습니다. 그는 유진이를 달래 낙태 수술비를 주겠다는 핑계로 인적이 끊긴 포구 속 터미널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게에서 굴러다니던 빨간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를 만나 잔혹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갖춰진 날, 강 팀장은 체포영장을 들고 도내 지방법원 앞을 나서는 황진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황진태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강 팀장이 친자 확인 DNA 결과와 민지의 목격 진술을 들이밀며 살인 혐의를 추궁했지만 법의 맹점과 수사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직 검사 황진태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반격했습니다. 강 팀장님, 제가 어린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아이가 제 핏줄을 임신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죠. 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옷을 벗으라면 벗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갑찬 손으로 탁자를 가볍게 내리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유진이를 죽였다는 증거가 됩니까? 제 동생 진우가 이미 오토바이로 시신을 실어다 버렸다고 자백했고 짐칸에서는 피해자의 피가 한 바가지나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터미널에서 유진이에게 수술비가 든 돈 봉투만 건네주고 곧바로 자리를 떴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진우와 유진이 사이에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는 제 알 바가 아니죠. 정황만으로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황진태는 친자 확인이라는 치명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직접적인 행위 자체는 동생의 거짓 자백과 오토바이의 혈흔이라는 물리적 증거 뒤로 숨어 완벽하게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살인과 사체 유기. 형제는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동생은 사체 유기를 안고 감방에 가는 대신 형은 살인죄를 피하는 악마적인 거래를 완성한 것입니다. 강 팀장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탁자를 걷어차고 취조실을 나섰지만 법적으로 황진태를 살인범으로 투함할 직접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황진태는 단순 사체 유기 방조나 도덕적 책임만 지고 풀려날 것이 자명했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형사과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던 강 팀장은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사건 파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처음부터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그때 강 팀장의 시선이 수사 초반에 조사했던 야간 경비원 김태수의 진술 조서에 멈췄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자정쯤 순찰을 돌다가 1층 여자 화장실 세면대 구석에서 가방과 빨간 우산을 발견했소. 그 화장실 안에는 아주 지독한 기름 냄새가 났고 순간 강 팀장의 뇌리에 번쩍하고 섬광이 일었습니다. 황진우의 자백에 따르면 동생은 터미널 처마 밑 계단에서 유진이를 밀쳐 죽인 뒤 오토바이에 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김태수가 유진이의 가방과 핏빛 우산을 발견한 곳은 터미널 외부가 아니라 건물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유진이가 만약 건물 밖에서 죽었다면 황진우가 시신을 수습하기도 바쁜 와중에 굳이 피 묻은 우산과 가방을 챙겨 들고 다시 건물 안 여자 화장실까지 걸어 들어가 버려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단 하나. 유진이는 밖에서 살해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범행 장소, 살인이 일어난 원점은 터미널 건물의 여자 화장실 내부였습니다. 황진우는 형의 긴급한 전화를 받고 오토바이를 몰아 화장실로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수습하고 기름 냄새를 남겼을 뿐입니다. 황진태의 거짓말을 박살낼 유일한 물리적 증거, 유진이가 둔기에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진짜 흔적은 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자 화장실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당장 터미널 철거 현장으로 가. 강 팀장의 고함과 함께 형사들이 경찰차에 올라타 사이렌을 울리며 어둠을 찢고 질주했습니다. 며칠 전 철거가 시작된 낡은 터미널 건물. 굴삭기가 이미 건물의 절반 가까이를 무너뜨린 상태였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공사 현장에 도착한 강 팀장은 위험을 알리는 인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반쯤 헐려나간 여자 화장실 구조물 안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천장에 배관이 끊어져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은 깨진 타일과 콘크리트 조각으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세면대 근처의 벽면을 손전등으로 꼼꼼히 훑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의 세월 동안 락스칠을 당하고 찌든 때가 앉은 벽, 그 한 구석, 바닥에서 약 1.5m 높이의 하얀색 사각 타일 하나가 강 팀장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집중된 그 타일의 한가운데에는 무언가 무겁고 둥근 금속에 아주 강하게 찍혀 깊게 파인 듯한 뚜렷한 균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기록에서 보았던 유진이의 두개골 우측에 남아있던 함몰 상처의 크기, 그리고 우산 손잡이 끝부분의 금속 뭉치 크기, 세 가지의 크기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감식반의 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폐허의 화장실 안, 감식반원이 깨진 타일 주변과 그 아래쪽 벽면의 미세한 틈새를 향해 루미놀 용액을 광범위하게 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진태의 철벽 같은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고 6년 전의 끔찍한 그날 밤을 재현해낼 마지막 스위치. 현장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강 팀장의 땀방울이 턱끝에 맺혀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암흑 속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폐허의 화장실 안, 감식반원이 깨진 타일 주변과 그 아래쪽 벽면의 미세한 틈새를 향해 루미놀 용액을 광범위하게 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진태의 철벽 같은 알리바이를 무너뜨리고 6년 전의 끔찍한 그날 밤을 재현해낼 마지막 스위치. 현장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강 팀장의 땀방울이 턱끝에 맺혀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암흑 속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점에 불과했던 푸른빛은 이내 벽면을 타고 길게 흘러내린 자국을 따라 선명한 형광색으로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핏방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둔탁한 물체에 강하게 맞았을 때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전형적인 비산혈흔의 형태였습니다. 피의 궤적은 깨진 타일이 있는 1.5m 높이에서 시작해 바닥의 배수구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밖에서 살해당한 뒤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곳, 낡고 냄새나는 터미널의 여자 화장실 안에서 잔혹하게 머리를 가격당해 숨을 거둔 것입니다. 감식반원들은 푸른빛이 집중된 깨진 타일의 틈새를 핀셋과 미세한 브러쉬로 조심스럽게 긁어모았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없이 행해졌을 물 청소와 락스의 독한 기운 속에서도 타일과 시멘트가 깨지며 만들어진 아주 좁은 틈바구니에는 굳어버린 혈흔과 함께 이물질 하나가 기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확인된 그것은 아주 가느다란 네이비색 폴리에스테르 섬유 가닥이었습니다. 싸구려 우비나 작업복에서는 쓰이지 않는 고급 남성용 정장의 소매 끝에서나 떨어져 나올 법한 옷감의 일부.
2002년 당시 배달원이었던 동생 황진우는 결코 입을 일이 없었으나 명문대 법대생으로 사법고시 면접을 준비하며 늘 말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다니던 형 황진태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옷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경찰은 황진우와 황진태 두 형제를 경찰서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서로 다른 취조실에 분리 수용했습니다. 철저한 교차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팀장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동생 황진우의 방이었습니다. 형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유진이를 밖에서 우발적으로 밀쳐 죽였다며 거짓 자백을 했던 진우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말없이 빔 프로젝터를 켜고 간밤에 터미널 화장실에서 촬영된 루미놀 반응 사진과 채취된 네이비색 섬유의 확대 사진을 하얀 벽면에 띄웠습니다. 진우 씨, 당신 형은 당신을 버렸어. 강 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당신 형은 밖에서 유진이에게 돈만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인도 시신 유기도 전부 다 네가 알아서 한 짓이라고 발뺌하는 중이지. 그런데 어쩌나. 유진이가 죽은 진짜 현장은 밖이 아니라 화장실 아니었고 그곳에서 당신 형이 입고 있던 고급 정장 섬유가 발견됐는데 진우의 눈동자가 벽면에 띄워진 푸른 혈흔 사진을 향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경찰이 이미 진짜 범행 장소를 찾아냈다는 압도적인 절망감 앞에서 그의 얄팍한 거짓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며 6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목격했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배달을 막 끝냈는데 형한테서 미친 사람처럼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터미널 화장실로 당장 오토바이를 끌고 오라고요. 달려가 보니 유진이는 이미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형은 넋이 나간 얼굴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는데 형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축 늘어진 유진이의 두 팔을 끌어당겨서 가슴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반듯하게 포개어 놓는 겁니다. 그러고는 알 수 없는 기도를 중얼거리더라고요.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제발 자기 인생 한 번만 살려달라고, 네가 오토바이에 실어서 버려주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매달리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신의 양팔이 다소곳하게 포개져 있던 기괴한 이유. 그것은 범인의 안타까움이나 애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신의 앞날이 망가질까 두려워 신을 찾았던 엘리트 법대생의 끔찍한 위선이자 자기기만이었습니다. 진우는 흐느끼며 마지막 의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그 배낭이랑 빨간 우산은 대체 왜 터미널 보관함에 있었던 겁니까? 형은 분명히 유진이가 가출한 것처럼 꾸미겠다면서 자기가 그 가방이랑 우산을 들고 현장을 빠져나가겠다고 했거든요. 전 정말 형이 그걸 어딘가 멀리 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강 팀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형제가 시신을 처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던 것입니다. 강 팀장은 진우의 조서에 지장을 받아낸 뒤 곧장 복도 맞은편의 취조실로 향했습니다. 현직 검사 황진태가 앉아있는 방.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자신을 몰아세우는 수사관들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며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묵직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던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황 검사님, 당신 동생이 방금 출출 털어놓더군요. 2002년 6월 20일 자정 무렵 터미널 1층 여자 화장실. 당신이 유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 동생을 불러 시신을 치우게 한 그날 밤의 일 말입니다. 황진태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동생이 무거운 형량을 혼자 뒤집어 쓰려니 두려웠나 보죠. 하지만 강 팀장님, 제가 화장실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죄가 성립합니까? 제가 밀쳤는지, 진우가 밀쳤는지, 아니면 그 애가 혼자 미끄러져서 머리를 떼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흉기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법의 맹점을 쥐고 있다고 믿는 자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살해 도구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정확한 사인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끝까지 빠져나가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책상 아래에서 커다란 투명 증거물 봉투 하나를 꺼내 황진태의 눈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녹슬고 피에 젖은 그 빨간 우산이었습니다. 우산을 보는 순간 황진태의 호흡이 미세하게 엇박자를 탔습니다. 강 팀장은 우산을 감싸고 있던 비닐을 벗겨내고 취조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붉은 우산의 안쪽 면을 쫙 펼쳐 보였습니다. 황진태, 당신은 유진이를 밖에서 만났다고 했지. 그리고 비를 피하기 위해 이 우산을 쓰고 나갔다고 했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네가 이 우산을 쓰고 빗속을 걸었다면 어떻게 우산의 안쪽 면에 유진이의 비산 혈흔이 이렇게 넓게 흩뿌려져 있을 수 있지? 황진태의 얼굴에서 마침내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듯 흔들렸습니다. 강 팀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황진태를 향해 몸을 숙이며 낮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애초에 터미널 밖에서 유진이를 만날 생각이 없었어. 비 내리는 밤, 유진이가 집으로 가기 전 늘 화장실에 들러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너는 캄캄한 화장실 안쪽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었어. 유진이가 들어와 세면대 앞에 서자 너는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이 빨간 우산을 펼쳤지. 비가 오는 밖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화장실 안에서 말이야. 황진태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 팀장의 손가락이 우산의 묵직한 금속재 손잡이를 가리켰습니다. 우산을 활짝 펼쳐서 유진이의 시야를 가리고 혹시라도 튀어오를 피가 네 고급 정장에 묻는 걸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쓴 거야. 그리고는 이 무겁고 단단한 우산 손잡이 끝부분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17살 소녀의 머리를 체중을 실어 힘껏 내리쳤어. 첫 번째 타격에 유진이가 비틀거리며 타일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네가 다시 한번 짐승처럼 내리치는 순간 피가 사방으로 튀며 네가 펼치고 있던 우산 안쪽 면을 붉게 물들인 거지. 흉기가 없다고? 네 어머니가 VIP 고객이라며 받아온 이 빌어먹을 빨간 우산. 이게 바로 널 살인자로 만들어줄 명백한 흉기다. 취조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법정과 판례 뒤에 숨어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현직 검사의 논리가 그가 범행에 사용했던 단 하나의 도구 앞에서 완벽하게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진태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법률적 방어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2002년 6월 20일 밤 내리는 비를 뚫고 환호하는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홀로 죽음의 공포를 마주해야 했던 소녀의 마지막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든 책임을 묻고 싶었던 유진이는 자신을 부르는 황진태의 차가운 목소리를 믿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마주친 것은 따뜻한 위로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막는 짐덩어리를 치워버리려는 엘리트의 치밀한 살이었습니다. 우산 손잡이에 머리를 가격당해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진 유진이 황진태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소녀를 보며 패닉에 빠졌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동생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뒤처리를 맡겼습니다. 진우가 오토바이에 시신을 싣고 매립지로 떠난 후 황진태는 유진이의 배낭과 흉기로 쓴 빨간 우산을 챙겨 들고 터미널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 가출한 것처럼 완벽한 연극을 꾸미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터미널 복도 저편에서 야간 경비원 김태수의 손전등 불빛과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증거물을 들고 마주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황진태는 급한 대로 세면대 구석에 배낭과 우산을 내팽개치고 화장실의 좁은 창문을 넘어 빗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화장실에 들어온 늙은 경비원 김태수는 바닥에 핏자국이 있는 줄도 모른 채 그저 버려진 배낭 안에 든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에 눈이 멀어 푼돈을 훔쳤습니다. 도둑질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그는 그 배낭과 핏빛 우산을 아무도 쓰지 않는 고장난 404번 보관함에 쑤셔 넣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엘리트 대학생의 잔혹한 이기심, 배달부 동생의 맹목적인 가족애, 그리고 늙은 경비원의 얄팍한 탐욕.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의 추악한 마음이 그 비 내리는 밤 터미널 화장실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17살 소녀의 죽음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완벽한 어둠 속에 파묻어버렸던 것입니다. 그해 늦여름 지역 내 조그만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은 전국적인 분노와 충격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황진태와 황진우 형제는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 측은 현장 타일의 함몰 흔적, 혈흔이 낭자한 오토바이, 우산 안쪽의 비산 혈흔, 그리고 유진이의 뼈와 함께 발견된 태아의 DNA까지 모든 증거를 촘촘하게 엮어 황진태의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을 입증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가장 끓어오른 것은 형제의 어머니, 즉 황간의 통닭의 여주인이 증인석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큰아들이 살인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판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피해자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우리 진태는 죄가 없습니다. 꼬리친 건 그 계집애라고요. 어디서 아비 없는 근본도 없는 애가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 발목을 잡으려고 임신했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가만히 두고 봅니까? 우리 아들들은 그저 겁만 주려다가 재수가 없어서 일이 그리 된 겁니다. 어머니의 비뚤어진 모정은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경악과 구역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진이의 어머니는 그 폭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나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아들의 성공만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벌레 취급하는 그 끔찍한 가족 이기주의는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씁쓸한 단면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단호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피고인 황진태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연약한 미성년자와 자신의 핏줄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법의 수호자가 되어 진실을 기만하려 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황진태, 무기징역,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동생, 황진우, 징역 5년. 현직 검사가 자신이 저지른 살인으로 인해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법적인 결말을 맺은 후에도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낡은 반지하 방과 시장통 골목, 그리고 터미널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푼돈을 훔쳐 사건을 미궁에 빠뜨렸던 야간 경비원 김태수는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 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암으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진이를 음침하게 지켜보며 거짓말을 했던 새빵 집주인 박 씨와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유진이에게 접근하려 했던 수의사 윤 원장은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끊임없는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년 전 비 내리는 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유진이를 터미널로 불러냈던 친구 민지. 그녀는 비록 법의 심판은 피했지만 자신이 한 소녀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었다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이따금 유진이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아와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유진이의 어머니는 6년 만에 비로소 딸을 위한 작은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하던 굽은 손으로 어머니는 6년 전 딸이 메고 다녔던 그 흙투성이 배낭을 깨끗하게 빨아 말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입던 낡은 교복과 미처 풀지 못한 참고서들을 소각장 불길 속에 던져 넣으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진이의 하얀 도자기 유골함이 안치단에 놓이던 날, 강 팀장과 수사팀 형사들도 제복을 입고 참석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 옆에 조그만 물건 하나를 조심스레 놓아두었습니다. 손잡이에 분홍색 리본이 달린 맑고 투명한 새 비닐우산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새 우산 사왔어. 우리 딸, 빗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추웠니? 이제는 비 맞지 마. 더 이상 춥지 마라. 내 새끼. 유골함 유리에 얼굴을 기댄 채 오열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강 팀장은 조용히 모자를 벗고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몇 달 뒤 옛 시외버스 터미널은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굴삭기가 마지막 남은 콘크리트 기둥을 무너뜨리고 빈 땅을 평평하게 다지자 그 자리에는 곧 반짝이는 유리 외벽을 가진 대형 쇼핑몰과 현대식 환승센터가 번듯하게 들어섰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던 화장실도 낡고 녹슨 404번 보관함도 물리적인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고 6년 전 그곳에서 한 소녀가 무참히 쓰러져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퇴근길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강 팀장은 새로 지어진 환승센터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와이퍼가 바쁘게 빗물을 밀어내는 사이 강 팀장의 시선이 화려한 쇼핑몰 처마 아래에 멈췄습니다.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비를 피하기 위해 투명한 비닐우산을 든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리적인 현장은 지워졌고 범인들은 철창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은 사건은 결코 종결되지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지하의 증거물 보관실, 수많은 사건의 파편들이 먼지를 덮어쓰고 잠들어 있는 그곳의 한 구석에는 여전히 투명한 비닐에 밀봉된 빨간 우산이 서늘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 파일의 맨 앞장,
증명사진 속 17살의 이유진은 영원히 늙지 않는 앳된 미소를 지은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창하고 소름 끼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들의 작은 이기심, 누군가의 묵인, 얄팍한 거짓말,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눈 감는 침묵이 모여 가장 잔혹한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비를 맞으며 구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유진이가 여전히 어딘가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붉은 우산이 던진 서늘한 질문은 남겨진 우리의 몫으로 길게 맴돌고 있습니다.